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은요, 4월 1일인데요. 만우절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께 짓궂은 농담이나 장난을 치신 분이 있었나요? 그런 분이 있었다면 놀랬기도 하고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삶의 소소한 재미이고 친근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가끔 보면 삶이 참 재미가 없어요. 뭘 하면 재미가 있나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뭔가 삶이 공허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과 관련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분들이 꽤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쥐 실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이제 쥐를 우리에 가둬놓고요. 우리의 반 부분에만 전기 충격을 주게 되면요. 전기 충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쥐가 전기가 흐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해당 쥐가 아닌 또 다른 쥐들을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바닥에 전체 공간에 전기를 충격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게 돼도 쥐들이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학습화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학습화된 무기력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도 현실을 바꿀 수 없고 나에게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좌절하게 되고 그런 나에게 고통만 주는 감정의 마개를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상담을 받고 나서 아이를 내가 잘 못 키우나?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IQ 검사, 다중지능 검사 이런저런 검사도 받고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와 얘기하는 시간에 상담자분께서 저에게 상담을 권유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말의 내용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힘든 얘기를 했는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대요. 제가 좀 힘든 얘기를 할 때 감정을 차단하고 그냥 미소를 띄워버리는 약간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상담을 권유를 했는데 저는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앞서서 학습화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에 내가 무언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을 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을 때 나의 노력이 현실에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건 고통스러운 감정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감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감정의 마개를 닫아버리는데요. 부정적인 감정만 별개로 닫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기쁨이나 행복한 느낌들도 함께 느끼지 못하게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하다 보면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 나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 나의 호불호에 대해서 정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이거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쁘고 좋은 감정이 드는 것.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취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뭘 하면 재미있고 뭘 하면 행복한지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웠는데, 삶에 있어서 어딘가에는 정답이란 게 있고 나는 그 답을 찾으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냥 사람은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아이들이 들떠서 신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재미있어야 하나? 왜 나는 다르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게 남의 일 같지 않고 이제 빨리 캐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선택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선택은요,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격 비교를 하고 뭐 가성비라든지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검토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놓고 정작 구매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물건을 사는 것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는 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난 이게 끌려. 난 이게 있으면 되게 기쁠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데이터만 수집을 하다가 결국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진로를 잡을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하고 어떤 것들은 정말 피하고 싶은지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이런 거와 접촉이 안 되면 계속해서 요즘은 어떤 게 대세라더라, 어떤 것들이 인기가 많대, 이런 데이터들로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놓고 이 사람이 맞나? 이 일이 맞나? 늘 의구심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열심히는 사는데 삶이 공허하고, 남들은 뭔가 진리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뭔가 공중에 헛발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차단하는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35 유형을 하모니 그룹에서 능력 그룹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특히 더 135 유형이 감정을 차단하는 경향을 봤어요. 저 역시 5 유형이고요. 어떤 유형은 되게 힘들 때 되게 히스테릭하게 표현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이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을 두려워하는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마가 다쳐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여기는 마취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네요. 이러면서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꼬맨 곳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통증은 좀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거거든요. 통증도 강도가 있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통증을 겪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치심이나 죄책감 쪽은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감정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감정과 연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란 게 참 피하고 싶죠. 큰 고통이죠.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통증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느낄 때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꽤 많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통증보다도 감정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게 더 크다는 건데요. 정말 이불킥이 이상인 감정들이 꽤 있죠. 내가 너무 수치스러웠던 기억, 내가 너무나 잘못한 나의 기억, 그런 감정을 떠올리면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한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소화해서 잘 흘려보낸다면 그게 나한테 누적이 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않고 마개를 닫아 놓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유예가 된 거예요. 그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계속해서 해결해 달라고 노크를 하고, 이것을 이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미해결 과제라고 부르는 거죠. 트라우마를 예로 들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다시 들춰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돌이켜서 생각하고 느끼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트라우마가 생겼던 그 일을 다시 떠올린다고 해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죠. 그 일이 다시 현실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그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감정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가 느끼지 않으면 사라지냐는 것이죠. 결론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동안 계속 유예의 상태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뭔가 금고에 가둬서 바닷속 깊은 곳에 묻어놔도 그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금세 모든 봉인이 해제돼서 떠오르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매 관련해서 명의로 나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나도 치매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치매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어요. 나는 과거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현실의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과거의 것들을 기반으로 현실을 투사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리면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내가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을 투사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욕을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숨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과 그 감정을 돌아봐 주지 않으면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건을 살지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감정의 마개를 두려워도 다시 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말씀드린다면, 나의 감정을 건드렸던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소설, 아니면 동화책,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는 걸 시작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담자분께서는 이제 O형이셨는데 그래도 뭔가 보고 눈물을 흘렸던 영화나 드라마가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강무성 씨가 나왔던 드라마였는데 이제 주인공이 기억을 잃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내가 기억을 잃고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자꾸 피해를 주는 그런 주인공에게 공감이 돼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잘 올라오지 않는 분들도 어떤 작품에선가는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아주 큰 단서거든요. 영화치료라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의 원리는 역시 투사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등장인물 중에 뭔가 나랑 비슷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이제 투사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되게 많은 동화를 쓰셨는데 저는 그분이 O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냥팔이 소녀하고 인어공주라는 작품을 이제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O형 분들은 성냥팔이 소녀와 인어공주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안에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오유영의 어떤 무의식에 있는 핵심 신념을 건드리는 그런 게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화들을 보면서 왜 애들 보는 걸 이렇게 썼는지 원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노래 가사도 좋고요. 내가 봤던 영화, 드라마, 글들 이런 거에서 좀 힌트를 찾아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죽어있는 감정을 조금씩 깨어나게 하는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일이 다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껴주면 그게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배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근데 지금 정체가 돼서 내 안에 어떤 에너지체로 고여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혼자 있을 때도 좋고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과거에 켜켜이 쌓아놓은 그때 당시에 느꼈으면 참 좋았을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내면 아이라고 하죠.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나의 내면 아이의 나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상담할 때도 퇴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안 볼란다 이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본인의 내면 아이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 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랄게요. 잠깐 눈을 감고 내 내면 아이는 지금 몇 살인지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아이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고통의 마음으로 나를 보아주기를, 나의 마음을 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고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 아이는 또 훌쩍 성장을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더 단단해지고 용감해지는 그런 혜택으로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더 용기를 가지시고 나의 감정과 내면 아이를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사고도 당신이 아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아주 무한한 존재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한 인격으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용감하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